엄청나게 똑똑하고 아주 가끔 엉뚱한 뇌 이야기. 딤 버넷 지음. 3-2. 저 거미가 독거미가 아니란 건 알아. 그치만 무서운 걸 어떡해. 스스로도 납득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두려움. 땡땡 공포증.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낯선 사람들 앞에 서서 제대로 기억조차 못하는 노래를 부르는 걸 즐긴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에게 이것은 아주 끔찍한 일이다. 악몽이나 다름없다. 만약 이들에게 일어나서 대중 앞에서 노래를 불러보라고 하면 이들은 마치 모두가 보고 있는 앞에서 알몸으로 수류탄을 들고 묘기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긴장하는 빛이 역력해지며 숨이 가빠지기 시작한다. 그러고는 투쟁 도피 반응의 전형적인 증상들을 드러낸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노래를 하거나 전쟁에 나가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면 당연히 전쟁을 선택하고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 이들의 속마음에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노래를 부르는 일은 전혀 위험하지 않다. 물론 노래를 불러서 망칠 수는 있다. 음정이 하나도 안 맞아서 관중들이 노래를 듣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소리 지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뭘 어쩔 것인가? 기껏해야 인생에서 다시는 만나지도 않을 사람 몇몇이 내 노래 실력이 수준 이하라고 생각하는 정도 아닌가? 그게 무슨 큰 문제라고. 하지만 적어도 내에게는 큰 문제다. 부끄러움, 수치심, 공개적인 망신, 이는 모두 강한 부정적인 감정으로서 아무도 원하지 않은 것들이다. 그리고 세상에는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아주 작은 가능성만으로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심지어 대중 앞에서 노래 부르기보다 더 일상적인 일인데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들은 많다. 전화로 대화하는 것, 내 뒤에 줄이 길게 서 있는 상황에서 계산하는 것,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 머리를 자르는 것 등 이는 사회적인 불안감이다. 누구나 어느 정도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 개개인에게 지장을 주고 문제를 일으키는 수준이라면 이는 사회공포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회공포증은 공포증이 여러 형태로 발현된 가장 흔한 경우로 이것의 바탕이 되는 신경과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 걸음 물러나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공포증을 살펴봐야 한다. 공포증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비이성적인 공포감이다. 만약 머리 위로 갑자기 거미가 내려온다면 여러분은 소리를 지르면서 몸을 마구 움직일 것이다.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이해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곤충이 몸에 닿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거미가 당신의 머리 위에 내려왔다고 마구잡이로 소리를 질러대면서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손을 표백제로 팍팍 씻은 후에 옷을 전부 다 태우고는 한 달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이는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보일 것이다. 어쨌거나 거미일 뿐인데 말이다. 공포증의 흥미로운 사실은 공포증을 앓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거미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는 10원짜리 동전만한 거미가 자신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거미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자신의 반응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공포에 대해 지적할 때 흔히 쓰는 표현들은 그 의도는 좋지만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 어떤 대상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어떤 자극 대상과 연관지는 공포심은 사실 의식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공포증은 아주 다루기 어려우며 만성적으로 나타난다. 공포증은 구체적인 것 또는 복잡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공포증의 원인을 가리킨다. 단순한 공포증은 특정한 물체, 동물, 상황 또는 어떤 것에 대한 공포증이다. 따라서 이런 원인을 피하기만 한다면 별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다. 때로 원인을 완전히 찾아낼 수 없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보통 그런 경우는 아주 일시적이다. 한 예로 여러분이 엘리베이터에 대한 공포가 있다 해도 보통 엘리베이터를 타는 시간은 몇 초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이 10층짜리 건물의 최고층에 살지 않는 다음에는 말이다. 이러한 공포증이 정확히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측면에서 보면 연상학습을 들을 수 있다. 특정 자극제에 대해 특정 반응을 연결하는 것이다. 연상학습은 군소처럼 신경학적으로 가장 단순한 생물에게도 나타난다. 군소는 길이가 20에서 30cm가량인 물속 복조류로서 학습 중 나타나는 뉴런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1970년대 초기 실험에서 사용되었다. 군소는 인간의 기준에서 보면 단순하고 가장 기본적인 신경계를 가졌지만 이들도 연상학습을 한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전극을 꼽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뉴런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뉴런의 축색 돌기가 지름 1mm에 이를 정도다. 1mm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상대적인 관점으로 보면 군소의 모에 비교했을 때 아주 큰 크기다. 만약 인간 뉴런의 축색 돌기가 빨대만한 크기라면 군소의 축색 돌기는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해저 터널쯤 된다. 만약 군소가 연상학습의 능력이 없다면 뉴런이 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하지만 핵심은 여기에 있다. 앞에서 이와 관련된 힌트를 암시한 적이 있는데 1장에 디저트 먹을 배가 또 있어 부분에서 뇌가 케이크와 질병을 연관시키면 케이크에 대해 생각만 해도 메스꺼워진다고 한 부분이다. 공포증과 공포심에도 이와 똑같은 메커니즘이 적용된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해 경고를 받았다면 뇌는 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나쁜 경우를 추론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를 맞닥뜨리면 여러분의 뇌는 추론해낸 가능한 모든 상황을 활성화시킨 다음 투쟁 도피 반응 체제를 가동시킨다. 그리고 기억의 공포라는 요소를 인코딩시키는 편도체는 이 경험의 기억에 위험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따라서 똑같은 대상을 다음번에 또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위험을 떠올리게 되며 동일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즉, 어떤 것에 대해 두려워하도록 학습하면 그것의 공포를 느끼게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현상이 공포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처럼 연상학습 과정을 살펴보면 무엇이든 공포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존재하는 공포증의 목록을 살펴보면 이 추측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치즈 공포증, 노란색 공포증, 긴 단어 공포증, 그리고 공포 공포증이 있다. 하지만 일부 공포증은 다른 공포증보다 더 흔하게 발생하며 이는 공포증을 일으키는데 다른 요인들도 함께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무엇을 두려워하도록 진화해 왔다. 한 행동 연구에서 침팬지에게 뱀을 무서운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가르쳤다. 이런 실험은 비교적 간단하다. 우선 침팬지에게 뱀을 보여주고 그 다음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만든다. 전기 충격이나 불쾌한 음식처럼 침팬지가 가급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대상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 실험에서 재미있는 부분은 실험 대상인 침팬지들이 뱀을 보고 무서워하는 것을 다른 침팬지가 보게 되면 따로 훈련을 하지 않아도 이들 역시 바로 뱀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을 사회적 학습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의 상당 부분을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해 배우며 또 이를 통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 특히 위협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더욱 그렇다. 사회적 학습과 신호는 매우 강력한 힘을 지니며 뇌는 위험 요인에 대해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미리 조심하는 게 낫다는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남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우리 역시 같은 두려움을 가질 확률이 높다. 이러한 성향은 특히 세상에 대한 인지 능력이 아직 형성되는 단계인 어린이들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자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의 반응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어떤 아이가 자기 부모나 선생님 혹은 놀부들이 지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흥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기억은 아주 선명하지만 불안한 경험으로 어린 마음에 깊이 남게 된다. 따라서 만약 부모가 매우 심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면 자녀들도 이런 공포증을 가질 확률이 높다. 뇌가 어떤 대상에 대해 공포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공포증을 없애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다. 학습으로 얻은 연결고리는 대부분 그 유명한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통해서 없앨 수 있다. 이 실험에서는 종소리와 음식을 서로 연관시켜 종소리만 나면 개가 학습된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그 후 종을 계속 울리면서 음식을 주지 않으면 종과 음식 간의 연결고리는 점점 사라진다. 이러한 현상을 소멸이라 부르고 다른 많은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이때 뇌는 종과 같은 자극 요소와 연관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함으로써 특정 반응을 유발시키지 않게 된다. 이처럼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여러분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공포증도 치유할 수 있을 거라 추측하기 쉽다. 하지만 공포증은 한 가지 풀기 어려운 숙제를 가지고 있다. 공포증에 의해 발생한 두려움은 다시 공포증을 정당화시킨다는 것이다. 뇌는 순환 논리라는 대명제에 따라 어떤 대상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그 대상을 만날 때마다 투쟁 도피 반응을 작동시킨다. 이 반응이 작동되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긴장감을 느끼고 당황하게 되는 등의 모든 신체적 반응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투쟁 도피 반응은 생물학적으로 힘들고 소모적이며 불쾌한 경험이다. 따라서 뇌는 이 상태를 지난번에 내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맞닥뜨렸을 때 몸이 흥분 상태에 빠졌었지. 그래, 내가 맞았어. 그건 분명 위험한 거라고 기억하게 된다. 그 결과 실제로 입은 피해가 적다고 해도 공포증은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진다. 공포증의 특성 역시 문제다. 지금까지 우리는 단순한 공포증에 대해서만 살펴보았지만 복잡한 공포증도 있다. 광장 공포증이 그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 있을 때 느끼는 공포증으로 잘못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광장 공포증은 탈출이 불가능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엄밀히 말해서 집 밖의 어느 곳이든 해당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공공장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잘못 해석되기도 한다. 광장 공포증은 공황장애와도 큰 관련이 있다. 공황 상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증상은 사람마다 매우 다양하며 2014년 린지 홈스는 허핑턴 포스트에 공황장애가 오면 이런 느낌이다 라는 제목으로 흥미로운 기사를 기고했다.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 개인적인 설명을 하는 기사였다. 그중 한 사람은 나는 일어설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다. 내가 느끼는 것은 단지 온몸에 엄청난 고통이며 마치 나를 쥐어짜서 작은 공 안에 집어넣는 것 같다. 정말 심할 때에는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다가 토하기도 한다 라고 설명했다. 증상은 사람마다 아주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대부분 심각한 정도는 비슷했다. 이들의 설명은 모두 동일한 사실을 가리킨다. 바로 뇌가 중간 요인을 배제시켜서 아무런 원인이 없어도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다. 뚜렷한 원인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손쓸 방법도 없다. 따라서 공포심이 압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황장애다. 이를 앓는 사람들은 위험하지 않은 상황도 공포, 두려움과 연결시켜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게 되며 결국 공포증을 가지게 된다. 공황장애가 처음에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설득력 있는 주장은 있다. 우선 과거에 겪은 트라우마의 결과로 내가 이를 아직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또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이 지나치거나 부족해서 발생한다는 주장도 있다. 공황장애 환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공황장애를 직접 겪을 확률이 높으므로 유전자 역시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심지어 공황장애 환자들은 파괴적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사소한 신체적 문제를 정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지나치게 걱정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함께 작용할 수도 있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을 수도 있다. 어쨌건 비이성적인 공포 반응에 있어서는 뇌는 선택할 여지가 많은 듯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불안감에 문제가 있다. 혹은 사회적 불안감이 너무 강하면 이는 심신을 세약하게 하는 사회 공포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번 장의 도입부에서 언급했듯이 사회 공포증은 다른 사람들이 내 행동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증상이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적대감이나 공격만이 아니다. 타인의 단순한 반대 역시 하던 모든 일을 멈추게 만들 정도로 공포스러울 수 있다. 타인이 공포증의 강력한 원인이라는 사실은 뇌가 세상을 인식하고 세상 속에서의 나의 입지를 평가할 때 타인의 뇌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다. 따라서 누가 되었건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명예를 얻으려 노력한다. 그렇다면 타인의 인정이 결여된 명예가 있을까? 앞에서 우리는 뇌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아마도 유명한 사람들은 단순히 모두 대중의 인정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사회적 불안감은 뇌의 부정적 결과를 예측하고 걱정하는 특성과 사회적 인정과 승인을 바라는 성향이 만났을 때 발생한다. 전화로 대화를 하면 직접 대화할 때 얻을 수 있는 신호를 얻지 못한 채 상대와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전화를 아주 어려운 일로 생각하며 상대를 불쾌하게 하거나 따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계산대에서 내 뒤에 줄이 길게 서 있는 상태로 계산을 하는 것도 두려운 일일 수 있다. 내가 온갖 수학 공식을 동원해서 계산을 하고 있는 순간 뒤에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계산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상황에서 뇌는 우리가 남을 화나게 하거나 짜증나게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따라서 우리는 남들로부터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거나 망신을 당하기도 한다. 이는 대중 앞에서 문제가 잘못될 것을 두려워하는 증상인 수행 불안으로 이어진다. 이런 문제를 겪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의 문제를 겪는 사람들도 있다. 불안장애의 원인에 대한 설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로즈린드 리앱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육아 방식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주장은 논리가 있다. 부모가 지나치게 비판적이면 아이는 사소한 행동으로도 권위자를 화나게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항상 가지게 된다. 반대로 부모가 과잉 보호를 하면 아이는 아주 작은 문제가 생기는 경험조차 하지 못한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났을 때 만약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쁘게 나타났다면 이는 아주 낯선 상황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이들은 이 문제로부터 과도하게 큰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해 이 아이들은 이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또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지나치게 걱정하게 된다. 심지어 낯선 사람은 위험하다는 인식을 어릴 때부터 계속 주입시키게 되면
낯선 이에 대한 비정상적인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공포증을 겪는 사람들은 회피 행동을 자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회피 행동이란 공포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어떤 것도 피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는 심리적 안정에는 좋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보면 공포증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한다는 점에서 결코 좋지 않다. 회피 행동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생긴다. 예컨대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의 경우 개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 애쓰다가 아예 집 밖으로 못 나가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 공포증은 피하려고 노력할수록 뇌에 더 오랫동안 강하고 생생하게 남기 때문이다. 여러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불안감과 공포증은 공포증의 가장 흔한 형태다. 이는 피해망상적인 뇌 때문에 우리가 위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공포를 느끼며 타인의 인정에 의존한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놀라운 사실은 아니다. 이 두 가지 불안감을 서로 합쳐보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결점에 대한 남들의 부정적인 시선에 대해 비이성적인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대한 증거로 나는 이 결론을 내기까지 9번, 10번, 11번, 12번, 아니 28번의 원고를 수정했다. 그래도 여전히 내 글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네, 끝났어요. 잠시만요.